저는 지금 현재 생명기독병원의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진수라고 합니다. 방금 사회자분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비인후과를 전공한 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 인턴 레지던트까지. 그 과정 중에 경험했던 환자분들, 사진하고 영상하고 자료하고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귀, 코목, 잘 아시는 대로 귀, 코목을 주로 다루는 부분이죠. 귀의 중이염이나 아니면 코는 비염이나 여러 가지 질환, 그리고 목에 관계되는 후두의 질환, 그런 것들 위주로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목, 그냥 외관상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 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환들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질환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경험한 그런 질환들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혹시나 질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비인후과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 중 특히 목에 대한 증상들,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후두, 우리가 말하고 하는 여기에 관계되는 후두의 질환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후두 질환들,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증상들,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게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 원인들을 진단하고 병에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치료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고요. 먼저 이 후두의 질환들을 알기 위해서는 후두가 어떤 부분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겠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숨을 쉬게 되죠. 이렇게 숨을 쉬는, 호흡을 하는 기관하고, 그리고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이런 발성 기관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가 먹고 살아야죠. 음식물이 들어가고 하는 이 통로, 주요 통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기능을 주된 기능인데, 우리 목을 보면 통로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음식이 내려가는 통로, 이 뒤쪽 식도로 내려가는 통로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 호흡을 하고 입으로 호흡을 하고 공기가 드나들 수 있는 이 통로도 있고, 여기 공기도 드나들지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성대도 이 후두부에 같이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후두의 구조를 보면 목 가운데 길쭉하게 우리 파이프 모양으로, 일자로 파이프 모양으로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는데요. 이 위쪽에는 설골이라 그래서 제일 잘 조금 목이 좀 가느신 분들은 만져지실 거예요. 위쪽에서 혼자 떠돌고 있는 뼈가 하나 있습니다. 이 뼈는 다른 뼈처럼 어디 관절이나 그런 데 붙어있는 뼈는 아니고 혼자서 떠가지고 따로 놀고 있는 뼈고요. 이 뼈에 여러 가지 근육들이 붙어서 위아래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목에는 이 뼈 외에도 갑상연골, 윤상연골, 그 다음에 기관지로 연결되는, 목에서부터 쭉 내려가면 기관지로 연결된 이 기관지가 나중에 양쪽 폐로 들어가게 되죠. 이 통로를 유지하게 되고, 오늘 말씀드린 후두부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위입니다. 설골에서부터 기관 들어가는 이 부위가 우리가 통칭해서 후두라고 말하는 부위고, 여기가 숨 쉬고 말하고 하는 주된 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질환은 우리 성대가 있는 이 성문부라 해서 성대에서부터 한 1cm 하반까지를 성문부라 그러는데, 그 부위에서 주로 증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병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성문부를 기준으로 해서 상부를 성부라고 그러고, 마찬가지 성문하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조금 더 간략하게 근육들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를 보는 건데, 우리가 흔히 발성을 하는 여기 길쭉하게 기찻길 모양을 11자로 쭉 올라가는 부위가 우리가 목소리 내는 성대가 있는 부위입니다. 성대도 단순한 그 점막은 아니고 이렇게 가느다란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길이가 짧습니다. 한 1cm보다 1cm에서 2cm 정도 되는 굉장히 가는 길인데, 요 길이에 문제가 생기면, 요 점막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뒤쪽으로는 음식물로 넘어가는 식도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후두개라고 하는 뚜껑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후두의 뚜껑이라 그래서 후두개라고 표시를 하는데, 오픈카 보면 이렇게 뚜껑 열렸다가 닫혔다 하는 차 있죠. 그런 것처럼 후두개가 부어서
질환을 또 유발하는 경우도 있죠. 여기 보통 환자분들 저희가 내시경으로 사진을 찍어보면 이런 양상으로 보이고요. 목소리 낼 때는 성대가 양쪽으로 이렇게 모이면서 진동을 됩니다. 진동이 되면서 목소리가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대가 양쪽으로 벌어지게 되면 공기 통로가 열려서 숨을 쉬면서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 낼 때, 그 다음에 호흡을 할 때 성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죠. 여기는 이 안쪽은 기관지에 해당하는 부위고, 이쪽으로 쭉 들어가면 폐로 들어가는 길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쪽은 음식물이 내려가는 식도가 있는 부위인데요. 이 식도 부위에도 마찬가지 질환이 있으면 상부식도는 이쪽으로 해서 관찰이 되는 경우도 들어있고요. 호두계라고 하는 게 여기 약간 뚜껑이 일부가 보이는데, 호두계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이게 음식이 식도로 내려가야지 호두로 들어가면, 기관지로 들어가면 살에 걸리듯이 갑자기 기침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호두계가 음식이 넘어갈 때 이 기관지로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이렇게 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항상 덮여 있는 건 아니고, 음식이 내려갈 때는 이렇게 덮여서 호두로 음식이 안 빠지도록 도와주는 건데, 간혹 연세가 드시면 이것도 노화 때문에 호두의 기능이 조금은 떨어지면 이게 부조화가 와서 음식물이 물이 들어가면 특히나 사례가 자주 걸리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특정 신경 질환 때문에도 그러실 수가 있고, 노화 때문에 신경이 조금 둔화되면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대는 보시는 대로 주변 점막은 굉장히 약간 밝게 살색으로 보이는데, 이 성대는 정상적인 분들 보면 굉장히 하얗게 보입니다. 우리 도화지 색깔처럼 하얗게 백색으로 보이는 게 정상적으로 깨끗한 성대고요. 제가 말씀드릴 호두 질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염증성 후두염이라 그래서 바이러스, 세균, 외상 또는 결핵균에도 감염이 돼서 나타나는데, 그런 염증에 의한 후두염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성대 자체에 생기는 결절이라든가 용종이라든가 유가종, 그런 질환, 그 다음에 제일 아마 많이 걱정되고 하시는 분들이 호두 종양인데요. 종양도 우리가 흔히 양성 종양이 있고 악성 종양이 있습니다. 양성 종양은 흔히 말하는 그냥 무록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무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악성 종양은 호두암이죠. 환자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한 번 걸리면 정말 굉장히 괴롭히는, 숨 쉬는 것도 힘들어지고 먹는 것도 힘들어지고 대인관계 자체가 일단 힘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질환들 중에 하나죠. 호두 증상들을 보면 우리 목에 염증이 생기거나 다른 이상이 생기면 제일 흔한 증상이 이제 통증, 목이 아파서 오는 경우가 많죠. 목이 아픈 게 이제 편도선염도 그럴 수가 있고, 인두염도 그럴 수도 있고, 후두염도 그럴 수 있고, 다른 염증들 질환 때문에 또 목이 아프기 때문에 사실 통증 하나만 가지고는 이게 후두염인지 다른 질환인지 감별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시는 게 이제 목소리가 이상이 있다고, 예전엔 목소리 깨끗했는데 고음이 잘 안 난다든가, 아니면 목소리가 약간 예전보다 허스키해졌다든가 거칠어졌다든가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기침 가래, 그 다음에 연화곤란은 우리가 음식물을 연화라고 하는데, 삼키는 작용을 잘 안 될 때 연화곤란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숨을 쉬는 부위이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종물이라 그래서 혹이 바깥으로 만져지는 그런 증상으로도 보십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제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환자분 얘기를 듣는 겁니다. 병력이라 그래서 환자분이 이 증상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다른 뭐 감기 증상이 있었는지, 외상을 받았는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는 게 일단 우선이죠. 그런 얘기들을 쭉 듣다 보면 이게 단순하게 염증성 질환인지 아니면 종양이 의심되는 그런 질환인지 감이 약간은 오죠. 최근에 그랬다 그러면 주로 염증 때문에 나타났을 가능성이 많고, 이렇게 장시간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종양이나 다른 더 깊은 질환으로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진단은 그런 환자분들의 얘기를 듣는 병력 청취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이비인후과에서 병원 장비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이렇게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가장 기본으로 하는 게 호두 내시경 검사죠.
좀 전에 후두 본 그 사진이 이렇게 후두 내시경을 보면서 찍은 사진인데 대부분 질환들은 후두 내시경만 가지고 진단이 거의 다 됩니다. 다른 복부처럼 눈에 안 보이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간이나 뭐 신장이나 위나 그런 부위는 내시경, 더 깊은 내시경을 하고 초음파를 하고 CT를 해야지 보일 수 있는 부위지만 후두는 간단하게 요 내시경만으로도 진단이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잘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검사 장비고요. 그 다음에 섬유관 후두경이라 그래서 요거는 우리 입으로 후두경을 보는데 이게 구역 반사가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 검사가 가면 구강 내 뭐 다른 이상이 있거나 구강 내 뭐 종양이 있다거나 아니면 예전 수술 받아서 이 구강이 잘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후두로 직접 내시경을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코로 해서 들어가는 내시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코를 마취한 뒤에 코를 통해서 후두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내시경 장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 초음파, CT, MRI, PET 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전부 다 종양이 의심돼서 하는 검사들이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이비인후과에서는 이렇게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작은 거울 같은 그런 미러를 알코올 램프에 데펴가지고 빛을 통해서 보면서 후두에 보면 여기 성대가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요즘은 거의 다 잘 안 쓰죠.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더 좋은 장비가 많기 때문에 요즘 후두 내시경 검사를 해서 내시경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 각도가 일자로 그대로 들어가는 장비가 아니고 밑으로 볼 수 있는 내시경 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70도 정도 이렇게 각도가 꺾여져 있어가지고 밑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장비,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후두를 관찰을 하게 되고요. 내시경은 이렇게 목 안에 집어넣어서 보다 보면 이렇게 후두가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 성대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후두개를 관찰하고 이 뒤쪽 식도까지 관찰을 하고 쭉 같이 보면서 후두에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장비고요. 요건 후두경을 보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양쪽에 지금 성대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코로 들어가는 내시경 장비인데요. 이렇게 가느다란 섬유 파이브로 되어 있어가지고 불빛을 코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위내시경 하듯이, 위내시경은 두꺼운 대신에 이건 조금 가늘기가 한 4mm, 5mm 정도로 굉장히 가늡니다. 그래서 코로 집어넣는데 크게 저항감 없이 잘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비고요. 그래서 코로 마취해서 이렇게 내시경을 쭉 밀어넣게 되면 후두까지 쉽게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진단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검사고, 요 다음부터는 이제 질환에 대해서 조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환자분은 후두 계염이라고 하는 아까 뚜껑 역할을 하는 그 부위가 많이 부어가지고 지금 빡빡하게 굉장히 이렇게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얇게 보여야 되는데 요 부위가 굉장히 많이 심하게 부어 있는 부위입니다. 이렇게 부어서 오면 일단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오시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도 약간씩 변화가 오고, 제일 안 좋은 거는 여기 숨 쉬는 길이죠. 성대가 숨 쉴 수 있는 통로를 이렇게 붓다 보면 확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곤란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 한 1940년대, 50년대 같으면 치사율이 거의 100%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균성 감염이지만 수시간에 진행을 해요. 12시간, 24시간 이내 대부분 확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조금 목이 아프다,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 봐뒀다가는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는데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된다거나 자는 도중에 갑자기 숨이 조금 막히는 느낌이 있다거나 하면 이렇게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 질환으로 오시는 분들이 한 1년에도 여러 분 계시고요. 간혹 기관절개술이라고 해서 이 입으로 들어가는 이 통로가 막혀버리면 기관절개술이라고 해서 중환자분들 보면 이렇게 기관지절개에서 호흡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처럼 기관절개술을 간혹 할 수도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심한 분들은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기관절개하고 며칠간 지켜보기도 하고요. 쉽게 확 진행되는 되지만 또 쉽게 금방 또 가라앉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일주일 내외로 길면 조금씩 부종이 가라앉으면서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고요. 요거는 급성 후두염. 그냥 보시기에도 성대 색깔이 아까 보신 거하고 많이 다르죠.
이게 색깔 자체가 약간 염증성을 띠면서 약간 붉게 나타나고, 역시 마찬가지 목소리 변화, 통증으로 많이 오시죠. 이것도 대부분은 바이러스 질환인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보다는 그냥 보존적으로 증상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약물 치료를 하면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성 후두염이 오면 가래도 많이 생기는데, 기관지 자체 내에서 이렇게 가래가 만들어지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직접 객담 양도 많아지고 기침도 많아지고 하면서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 정도만 돼도 그래도 심한 질환은 아니시죠. 그 다음에 건성 후두염이라고 해서 굉장히 마른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코에 코딱지 생기면 막히면 답답하죠. 풀어야 되고, 이 건성 후두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비물이 별로 없다 보니까 호두 자체 코딱지처럼 이렇게 딱지 같은 것들이 막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물감도 생기고 목소리도 이상하고, 한 번씩 기침 심하게 팍 하다 보면 덩어리처럼 코딱지처럼 한 번씩 튀어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게 주변 환경이 안 좋아서, 먼지가 많은 환경이나 아니면 열기가 많을 때 습도가 별로 없는 환경이라든가 그런 작업 환경에서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딱지가 많이 생겨서 불편한 경우도 있고요. 이러면 목소리가 약간 불편하고 먹는 것도 조금 불편해지고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이런 것도 보통은 약물 치료도 하지만 가습 치료라 그래서 이렇게 입안에 가습기 같은 거를 한 번씩 이쪽으로 호흡을 하다 보면 물기가 많이 들어가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사우나 같은데 한 며칠간 다니시면 대부분 많이 완화가 됩니다. 물하고 좀 친숙하게 지내시다 보면 대부분 증상들이 조금씩 괜찮아지는 그런 편이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폐결핵, 우리 폐에도 결핵이 나타나고 가장 흔하죠. 그 다음에 목에도 결핵이 나타납니다. 이게 후두결핵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 모양만 봐서는 그냥 단순 염증인지 종양에서도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대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부어있기도 하고 약간 점막이 흙처럼 좀 튀어나오게 됐는데, 요분도 몇 개월 정도 되신 분이에요. 이 목소리 이상이 몇 개월 정도 돼서 이거를 조직 검사를 할지를 말지를 일단 결정을 해야 되는데, 폐에 그래서 그 술잔에 그러니까 검사를 몇 가지 쭉 하시게 되잖아요. 증상이 안 남고 오래가면.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쪽 좌측 폐 쪽에 오른쪽 폐하고 여기가 약간 다르죠. 조금 더 하얗게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폐결핵이 같이 있었는데요. 이 폐결핵 때문에 이 결핵균이 여기 묻어있던 게 기관지까지 같이 올라와서 후두결핵으로 나타나신 그런 분이시고요. 지금 예전보다는 그래도 결핵이 많이 좀 줄기는 했는데, 최근에 다시 약간씩 환자분들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죠. 그래서 폐결핵뿐만 아니라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목 쪽의 증상이 나타나면 후두결핵도 있다는 게 알고 계시고요. 후두결핵은 폐 사진 찍어서 같이 동반되면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조직 검사를 해야지 확인이 되는 부위고, 조직 검사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한 4개월 정도 약물 치료하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많이 깨끗해지셨죠? 결핵량은 저희가 보통 짧게 6개월, 9개월, 1년 요법이 있는데, 어느 부위,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약간씩 약물 쓰는 기간이 좀 차이 나는데, 후두결핵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1년 가까이 결핵약을 복용을 하셔야 되고, 처음에보다는 점막 자체가 많이 회복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포진인데, 여기 연세가 되신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연세 되시면 면역이 떨어지고 체력도 저하되고 하면서 대상포진이라는 병 자체가 이제 면역계통이 이상이 생기면 오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연세 되신 분들이 많이 걸리는 이유도 면역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피부 쪽에 대부분 많이 나타나죠. 옆구리나 아니면 어깨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통증이 많이 심하다고 알고 계시죠?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오래 가시는 분들은 한 몇 개 치료가 되면 한 1년 이상 질질 끌면서 굉장히 아파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이 후두 대상포진도 마찬가지. 점막에 궤양처럼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특징적인 게 양쪽을, 오른쪽 왼쪽을 동시에 다 침범하지는 않습니다.
경계가 비교적 가운데 딱 명확히 나눠져요. 이게 신경계를 타고 다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피부 쪽에 생기는 대상포진도 그 위치가 대부분 신경이 잘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후두도 그래서 보통 보면 병이 이렇게 생기면 양쪽 다 궤양도 생기고 염증이 생겨야 될 것 같은데 반쪽만 생기는 게 신경계를 타고 다니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고 치료는 다른 대상포진하고 똑같습니다. 면역 치료에 도움되는 면역 증강 치료를 하고 항바이러스 투여를 하고 건강검진에서 운동을 하시고 몸을 좋게 컨디션을 좀 회복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나중에 한 1년 정도 병이 지나고 나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대상포진 한번 앓고 나면 다시 앓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다시 또 올 수 있습니다. 다시 또 올 수 있고요. 또 체력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연세가 되시면 또 저하가 되시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포진 한번 앓으신 분들은 한 1년 정도 경과되고 난 뒤에는 대상포진 주사를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대가 마비되는데 이것도 우리 팔다리 뇌졸중 오면 마비되고 말도 조금씩 어두워지고 하듯이 성대도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성대가 이렇게 왔다 갔다 양쪽이 벌어졌다가 그리고 모였다가 이렇게 운동을 잘 해줘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 환자분한테는 오른쪽, 화면 보시기엔 왼쪽이죠. 환자분한테는 오른쪽입니다. 요 오른쪽 성대는 제 위치에 계속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반대쪽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목소리 낼 때는 한쪽만 이렇게 와서 다물어주고 숨을 쉴 때는 또 요거는 그대로 있는데 한쪽만 벌어져서 요만큼 반쪽 틈이 좀 벌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성대 마비가 오는 원인들도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 방금 말씀드린 뇌경색, 뇌신경 이상인 경우에 우리가 머리에서부터 뇌로 쭉 타고 목을 타고 내려가는 신경들이 있죠. 그 신경 지나가는 부위에 후두신경에만 특이하게 작용하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위에 딱 그 뇌졸중이 오거나 다른 이상이 생기면 호흡 중추에 작용하는 부위인데 후두신경이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한쪽만 마비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양쪽 다 마비되는 경우에는 호흡곤란이 급박하게 오죠. 성대가 이 상태에서 벌어지지를 않으면 숨을 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급박하게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대 마비 증상으로 손발 마비 아무 증상 없이도 성대에만 마비가 오는 그런 뇌경색 종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악성 종양일 때, 갑상선 암일 때 특히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폐 쪽에 암이 있거나, 그 다음에 식도 쪽에 암이 있어도 이렇게 신경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위에 이제 암이 생겼을 때 그거를 수술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이 신경이 다치는 경우에 의인성이라 그러는데 그 암을 제거를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암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신경을 일부 희생을 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성대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에 외상을 받는다거나 감염이 된다거나 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한 50% 정도는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CT, MRI 검사를 해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성대 마비도 한 50% 된다 그러는데 원인을 확실히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게 하면 되는데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좀 경과를 관찰하는데 6개월에서 보통 1년 정도 관찰을 하고요. 그러다 기다리다 보면 한 반수에서 정도는 또 회복이 됩니다. 우리 부항 와서 얼굴 마비 와서 이렇게 특별한 원인 없이도 안면 마비 오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시간 지나면서 다시 회복되시는 분들 있듯이 성대 마비도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마비가 된 분들은 시간 지나면서 회복되시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원인들 때문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는 꼭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폐 쪽, 폐하고 갑상선하고 식도하고 왜 이렇게 그 다른 부위에 병이 있는데 왜 성대에 마비가 오냐 하면 이 성대는 상대로 후두로 들어가는 신경이 상부신경하고 하부신경이 있는데 둘 다 같은 줄기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상부신경은 우리가 느끼는 감각, 음식이 들어가면 흡입이 안 되도록 만드는 감각을 주로 담당하는 신경이고 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신경이 우리 성대를 움직여주는 신경입니다. 요 뒤에 근육처럼 붙어있는 부위가 우리 식도고요. 요 앞쪽에는 갑상선이 있는 위치고
그리고 이 아래쪽 우리가 대동맥이라 그래서 심장에서부터 뇌로 올라가는 혈류가 지나가는 부위인데 신경이 여기 아래쪽까지 쭉 내려갔다가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위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오른쪽은 요 중간에서 다시 올라가고 왼쪽은 여기 대동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갑상선 질환이 있을 때도 신경이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고 이 식도 쪽에 종양이 있거나 해서 신경이 눌려도 그럴 수가 있고요. 이 폐 쪽에 양쪽에 이제 여기 폐가 위치하게 되는데 폐 쪽에 폐결핵이나 폐 종양이 있어도 신경이 눌려서 마비가 오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뇌경색 환자분이신데 여기 소뇌라 그래서 뒤통수 쪽에 조그만한 뇌가 하나 있는데 그 앞쪽에 또 약간 작은 미세한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에 이제 뇌경색이 나타나면 성대가 본인은 이제 숨을 쉬려고 힘을 주는데도 성대가 벌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숨이 정말 미세한 요 틈새로 숨을 쉬고 있는 건데 쌕쌕 거리게 되죠. 호흡이 잘 안 되시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호흡곤란 말고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신 말씀을 또 잘하세요. 상대가 붙어있기 때문에.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다 벌어지질 않아서 호흡곤란만 생기는 거죠. 아무 증상 없이 호흡곤란만 나타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후두 낭종이라 그래서 내시경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둥근 흙처럼 무록처럼 보이는데요. 말 그대로 무록입니다. 우리 이런 점막에는 침을 만들어내는 침샘들이 다 있어요. 구강 안에는 그런 침을 만드는 침샘도 있고 분비물들을 만들어내는 분비샘들도 있는데 그런 샘들이 어딘가에 막혀가지고 침이 밖으로 다 배출이 되면 괜찮은데 안쪽에 보여가지고 자꾸 차는 거예요. 자꾸 차가지고 이게 한 번씩 터지기도 하고요. 막 터지고 나면 또 저게 홀쭉해집니다. 근데 그게 계속 조금씩 커지다 보면 이 정도로 혹이 크게 만들어지고 이것도 아무 증상이 없는데 목에 이물감 때문에 오십니다. 대부분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지면 목에 자꾸 뭐 걸린 느낌이 있다고 뭐가 이상하다고 뭐 있는 것 같은데 통증은 없고 그런 식으로 오셔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낭종인 경우가 있고요. 이게 수술 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낭종처럼 보이지만 수술 실제 이제 들어가서 보면 단순한 무록이 아니고 종양인 경우도 들어있어요. 근데 종양이 악성 종양은 아니고 주로 양성 종양이 혹이 잘 생기는 분인데 신경종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양성 종양이 간혹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수술로 떼낸 자리인데요. 또 상처가 아물기 전에 찍어서 요 혹이 크게 자리하고 있을 때 시작됐던 그 부위를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점막으로 이런 색깔로 나중에 다 아물죠. 그러면 깔끔하게 치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라인캐스 부족이라 그래서 이 성대가 깔끔하진 않죠. 그냥 보셔도 이렇게 물 먹은 것처럼 빵빵하게 부어 있는데 이거는 담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담배 흡연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성대가 부어가지고 목소리가 굉장히 거칠어져요. 후두경 검사를 해보면 양쪽 성대가 이렇게 빵빵하게 물 먹은 것처럼 부어 있어가지고 이게 매끄럽게 진동이 잘 안 되고 굉장히 거칠어지고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성대에 영향을 주지만 그 연기에 장기가 노출되시는 분들도 옆에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담배를 직접적으로 피우지는 않아도 이 부종이 와서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단시일에 치료는 안 되고요. 금연을 하고 나서도 보통 몇 개월까지 갑니다. 길게 가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기도 하고요. 최소 3개월 이상은 끕니다. 그래서 담배 끊고 나면 바로 확 좋아지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담배 피우신 시간만큼 오래되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오래 걸릴 수 있고요. 다른 통증이나 그런 것보다는 목소리 이상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오시는 게 이제 목소리가 갑자기 감기 걸리고 나서 이상이 있다든가 아니면 소리 한번 크게 지르고 나서 친구분들하고 뭐 노래방 가서 전날 노래 부르고 나서 갑자기 목이 이상하다. 그래서 목에 염증 때문에도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볼록볼록하게 혹처럼 솟아난 부위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요만큼은 아니지만 약간씩 점막이 좀 부어있는데 우리가 흔히 성대 결절이라고 하는 건데요. 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서 나타나는 말 많이 하시는 분 직업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죠. 아나운서라든가 가수라든가 아니면 시장에서 난전에서 막
얘기를 하시면서 물건 파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목소리가 굉장히 거칠거칠하신 분들이 계신데 대부분 성대 결절 때문에 그러신 경우가 많고요. 이거는 수술을 간혹 하기가 하는데 대부분 보존적인 치료입니다. 쉬다 보면 서서히 좋아지는데 이 목소리 쉬는 것도 보통 3개월, 6개월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이게 쉬다 보면 서서히 이 굳은살 같은 거하고 비슷합니다. 손발 우리 막 복갱이질하고 하루 며칠 열심히 일하면 손발에 굳은살 같으잖아요. 이게 빠지는 데는 한참 걸리죠. 성대 결절도 비슷합니다. 이게 목을 심하게 쓰다 보면 결절은 쉽게 생기는데 저게 없어지는 데까지 몇 개월 정도 목을 쉬시다 보면 약간씩 좋아지시고요. 그 다음에 혹이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실제 많이 커져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기다리다 안 되면 수술을 하죠. 이것도 목소리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 보통 요런 혹도 2달, 3달 정도 기다려 봅니다. 그리고 조직검사 차원, 목소리 때문에도 수술을 하지만 조직검사 차원에서도 수술을 하고요. 우리가 내시경으로 보면 그냥 단순 무록처럼 보이는 것도 실제 조직검사를 해보면 간혹 다른 질환으로 나와서 좀 당혹스러운 경우도 있고, 저희도 수술장에 들어갈 때는 그냥 단순하게 폴립, 용종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그 조직검사 결과 나온 거 보면 암이나 다른 거인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검사 목적으로도 수술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대 안에 생기는 요거는 바깥쪽 점막에 생긴 게 아니고 성대 안쪽으로 생긴 점막 안에 보이는 그런 무록 종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수술을 하는 질환입니다. 목소리 때문에 역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성대 유가종이라 그래서 이 성대를 이것도 많이 심하게 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염증성 조직이 그게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됐다가 점점 심하게 안 쉬고 많이 쓰시다 보면 조금씩 혹이 커지면서 이만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증상이 목소리는 대신 괜찮아요. 우리가 목소리 이상이 생기는 거는 요 성대 반을 앞뒤로 나눠봤을 때 주로 목소리는 앞쪽에서 많이 이상이 생겼을 때 생기고 이 뒤쪽은 호흡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혹이 생기는 건 뒤쪽이면 목소리는 대부분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데 호흡이 많이 커지면 이제 숨이 조금 좀 고르다거나 자면서 자꾸 숨 막히는 느낌이 든다거나 하셔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봐서는 유가종처럼 보이지만 마찬가지 조직검사를 해봐야지 정확하게 진단은 되는 그런 병이고요. 나이도 젊으신 분이죠. 그 다음에 외래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제 이비인후과에서 하루에도 진료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목 때문에 그 중에 대다수가 이 질환에 들어갑니다. 인푸드 역류라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다 보면 이제 식도까지만 역류되면 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인푸드까지 위산이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주무실 때 특히 많이 그러는데 잠잘 때는 이게 몸 상태가 수평이기 때문에 위산이 더 잘 역류가 되고 연세 드시면 이 식도가 위아래 고무밴드처럼 꽉 잡아주는 밴드처럼 한 관략근이 있습니다. 그 관략근이 꽉 조여주면 위산이 역류가 잘 안 되는데요. 이게 약간 느슨하게 풀어져요. 연세 드시면서 힘이 빠지면. 그리고 또 근력이라서 느슨해지면 본인도 모르게 자는 동안에도 위산이 자꾸 역류가 되고 그게 자극을 주게 되면 목에 여러 가지 흔적을 남깁니다. 이렇게 반은 여기 뒤쪽이 식도고 여기 호두인데 기도인데 여기 뒤쪽에 이런 염증을 만들거나 이 점막 자체가 좀 부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심해지면 이렇게 좀 혹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대부분 증상들이 어떤 증상으로 오시냐면 만성적인 기침, 마른 기침, 가래는 없어요. 대부분 그냥 마른 기침처럼 기침이 자꾸 난다. 몇 개월 됐는데 가래도 안 나는데 기침이 안 떨어진다 해서 오시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인후 청소라 그러는데 자꾸 끼는 느낌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하시다가 이게 인후 청소라 그러는데 습관성으로 이 질환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이게 오래되면 목소리에도 약간씩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이물감, 그 다음으로 많이 느끼는 증상들이 이런 증상이죠. 쪼이는 느낌, 뭐가 답답한데 표현을 못하고 가래 낀 느낌, 그런 증상들로 애매모호한 증상들로 많이 오십니다. 내시경을 검사해보면 아까처럼 그런 소견이 나타나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약물 치료가 우선 약물 치료는 2차적이고 첫 번째 치료는 생활습관 교정이라고 해서요. 보존적인 치료가 일단 우선이 되는데
금연, 금주, 당연하죠. 음주도 많이 하시면 염류가 더 잘 되고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나서 습관적으로 바로 눕는 분들 있죠. 주무시기 전에 또. 특히나 뭐 야식 같은 거 많이 드시고 나서 바로 주무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자주 생기고요. 보통 그래서 야식은 주무시기 전에 한 2~3시 전에는 식사를 가급적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취침할 때는 수평으로 주무시는 것보다 상체를 약간 올린 느낌으로 주무시면 역류되는 걸 그나마 약간은 방지를 할 수 있고요. 속옷이나 허리띠 이렇게 꽉 졸라매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역류가 더 잘 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방식이나 커피나 초콜릿, 지금 여기 있는 탄산음료나 이런 것들이 다 역류를 유발을 잘 시키는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피하시는 게 좋고, 자극성 없는 음식, 맵고 짠 거 다 피하시는 게 좋죠. 근데 사실 저희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사실 저도 이렇게 생각 못 하거든요. 이렇게 다 피하면 정말 신선처럼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재미가 없잖아요. 맛도 못 느끼고. 근데 과도하게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평균적인 분들보다 너무 많이, 뭐 커피도 너무 많이 드신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줄이시라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조금씩은 좀 줄이시면 증상들도 약간씩은 좀 줄여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모든 질환들에 해당되는데, 음성 치료라 그래서 이렇게 성대 결절이 있는 경우에는 말하는 습관을 조금 교정을 합니다.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어떤 정도의 톤으로, 어떤 정도의 강도로 말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음성 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물 치료, 그 다음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죠. 바로 모든 질환이 수술로 해결되는 건 아니죠. 약물 치료가 일단 우선시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치료에 할 수 있는 게 수술적인 치료가 됩니다. 저희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후두 미세 수술인데 현미경으로 보면서 합니다. 아까 보신, 내시경으로 보신 작은 결절이나 용종이나 그런 것들이 실제로 떼내고 보면 1mm, 2mm 정도입니다.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내시경으로 이렇게 입 안에다가, 보통 후두 수술하신다 그러면 겁내시는 분들은 목에 절개를 해야 되냐, 째고 해야 되냐 하시는데, 대부분 수술은 입을 통해서 합니다. 목 절개하고 하는 수술은 잘 없고요. 종양인 경우에 간혹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후두 쪽은 이렇게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관이 있어요. 이것도 파이프처럼 생긴 수술 도구인데 그 관을 집어넣고 고정을 시켜가지고 미세 현미경으로 확대를 시켜보면 모니터에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야지 작게 수술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깔끔하게 수술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눈에 굉장히 미세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1mm만 조금 더 잘라내거나 조금 덜 잘라내거나 하면 목소리가 꼭 1mm 차이 때문에도 금방 변합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저희가 후두 수술하는 위쪽에 용종이 조그맣게 달려있는 그런데 사이즈, 그냥 외관상 봐서는 용종이고, 역시 수술해서도 용종으로 나왔습니다. 이 거리가, 요게 사이즈가 한 5mm, 이 수술 도구도 요 길이, 요 앞쪽에 한 5mm 정도밖에 안 되고, 대신 이 길이 자체가 한 30cm 이상 됩니다. 5mm 되니까 30cm로 쭉 들다 보면, 여기서 조금만 흔들어도 여기 앞에서는 크게 흔들리기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잡아가지고, 고정을 시킨 다음에, 자그마한 또 가위 같은 게 있습니다. 수술기구. 조그마한 가위로 몇 번 정도 이렇게 그 부위를 성대 면을 따라서 이쁘게 조심조심하게 잘라내죠. 점막에 깔끔하게 되기 위해서 바짝 붙여가지고 혹이 있는 부위만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종양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종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성 종양이 있고 악성 종양인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들은 전부 다 양성 종양입니다. 우리가 유두종이라 그래서 사마귀 같은 거예요. 생기는데 손등 이런 데 사마귀가 생기듯이 후두에도 사마귀가 생깁니다. 이건 사마귀 바이러스라고 따로 있어요. 잘 유발시키는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이렇게 생기고, 이런 종류는 보통 레이저로 수술을 하는데, 레이저로 수술해놔도 재발이 굉장히 잦습니다. 손등도 가만 놔두면 사막이 번지잖아요. 구강내도 똑같습니다. 구강내도 여러 부위 생기지만 후두에도 생기면 수술해놓으면 또 재발돼서 몇 년 뒤에 또 하고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들어있고요. 이것도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우연히 내시경상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거 말고는 목소리 이상 때문에 오셔가지고 검사하다 보면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기관 안쪽에 여기 성대 하방에 혈관종이라 그래서 혈관이 파리처럼 꾹 튀어나와서 종양처럼 그렇게 좀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는 호흡곤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관지 자체에 교만한 폭이 차지하고 있으면 호흡이 곤란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암인데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암 환자분들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후두 우리 혀뿌리 쪽에 들어가는 요 부위에 암이 생기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성대 자체 그냥 봐도 아까 보신 혹하고는 좀 다르죠. 조금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지저분하게 보이고 뭔가 경계가 불명확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조직 검사를 반드시 해봐야 되고요. 역시 식도 쪽입니다. 여기는 식도 위 상방 이 후두 바로 뒤쪽인데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어요. 이게 또 증상이 없이 그냥 먹는데 뭔가 자꾸 이물감이 생긴다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성대에 생긴 혹인데 종양인데요. 마찬가지 목소리 변화 말고는 특별하게 증상 없이 오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암은 제가 이제 조금 또 자세하게 앞에 질환들은 그냥 걸리면 가볍게 치료하면서 병원에 다니시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조금 더 신경 써서 좀 유념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는데, 사실 후두암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우리 가장 많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뭐 위암이나 폐암이나 간암이나 갑상선암도 마찬가지고요. 여성분들은 유방암이죠. 그런 암 중에 보다는 대부분이 그런 암이 차지하는데, 목 쪽에 두경부암은 한 2%밖에 안 돼요. 전체 100%의 암 중에서 우리 두경부 쪽에 생기는 암은 한 2%밖에 안 됩니다. 그 2% 중에서도 3분의 1이 후두암이고요. 제일 많습니다. 후두암이. 그래서 다른 두경부암보다는 후두암이 조금 더 유념해서 보는 편이고, 남녀 비를 보면 남성분들이 월등히 많죠. 16대 1입니다. 거의. 여성분 한 분 걸릴 때 남자분 16분 걸리는 거죠. 이게 담배하고 술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노출되는 빈도도 많으시죠. 술하고 담배하고 또 엉키게 되면 훨씬 더 증상이 좀 방대하게 나타나게 되고, 제일 호발될 연령대가 연세가 다들 있으시죠. 60대, 70대, 50대. 그만큼 담배, 술에 많이 노출된 기간이 있을수록 병이 유병이 더 잘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원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흡연이 제일 중요합니다. 얼마나 담배를 오랜 기간 태우셨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하루 2갑, 3갑 태우셨는지, 그런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술하고 같이 드시면 효과가 훨씬 더 상승됩니다. 그래서 술, 담배 같이 하면서 하시면 훨씬 더 좋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술, 담배 하시는 분들 대부분 식사 잘 안 하시죠? 그래서 영양 부족이나 비타민 부족도 후두암에 영향을 좀 주고요. 직업적 요인들은 성면, 혹은 폐암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성면 노출, 그 다음에 알루미늄 공장 같은 데서 그런 생산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고무 같은 재료를 다루면서 물건을 만드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위, 식도, 역류, 이 질환하고도 연관은 돼 있다는 보고도 있고요. 연관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는 보고도 있고, 이건 약간 아직까지 좀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아직은 연구 중입니다. 이건 어떤 책잘 보면 이거는 암하고 연관이 있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도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지 않냐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피하는 게 좋겠죠.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그다음에 예방법은 원인을 없애면 되는 거죠. 그게 예방법이 되는 거죠. 근데 금연하고 금주하고 채소, 곡류, 비타민,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해 환경 피하는 건데, 금연은 하고 나시면 한 6년째부터는 발병률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15년 정도 금연을 하셨으면 담배 안 태우신 분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연을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 안 하시는 분, 댁에서 담배 태우시는 분들도 이런 암을 한번 영상을 보고 하면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후두암 환자분들은 다른 암 환자분들, 제 경험상으로는요,
다른 암 환자분들보다 정말 고통스럽게 고생해요. 일단 말도 못하고요. 먹지도 못하고요. 대인관계도 못하고요.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고, 뭔가 음식이 있는데 먹고 싶은데 먹지를 못하고, 또 이게 치료 안 하고 방치되다 보면 호흡곤란으로 서서히 숨을 쉬고 싶은데 숨을 못 쉬어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른 암보다도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그래서 이게 조기 검진이 중요한데, 심한 흡연자분들이나 음주 자주 하시는 분은 최소 1년 한 번마다 구경부 전체적으로 암 검진을 좀 하시는 게 좋은데, 검진이 딱히 없습니다. 내시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의심되면 CT, 초음파 정도 검사하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이 하느냐면 6주 이상 음성이 계속 변화가 지속되는 분들. 감기 증상 같은 경우 가벼운 후두염은 한두 주 정도 약물 치료하거나 지나다 보면 서서히 좋아질 때, 그렇지 않고 6주 이상 간다거나 3주 이상 통증이나 그런 것들이 이물감이 있으면 검사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목에 혹이 잡히면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이 암이 의심되면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파선 쪽으로, 그래서 꼭 하시는 게 좋고요. 호두암은 제일 초기 증상이 여기 성대에 생기기 때문에 목소리 변화로 가장 먼저 와요. 그래서 다른 암들은 위암이나 간암이나 이런 것들은 발견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서. 근데 호두암은 대신에 증상이 빨리빨리 알 수 있어요. 목소리가 변화가 확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목소리 변화가 몇 주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몇 개월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꼭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고, 목에 마찬가지 후두암이 있으면 이쪽으로 전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목에 혹이 잡힌다 그러면 임파선 쪽에 꼭 검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로 많이 오시고요.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성대 자체에 생기는 게 가장 흔하고, 목소리가. 그리고 여기는 특이하게 림프질 전이가 조금 드뭅니다. 근데 되면 예후는 많이 안 좋아요. 드문데 림프질 전이까지 된다 그러면 그만큼 더 악성도가 높다는 거고요. 그래서 예후가 더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상부, 성문, 후두 상부 쪽이나 하부 쪽에 생기는 것보다는 항문 자체에 생기는 게 그나마 다른 부위보다는 예후가 조금 그나마 좀 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진단 검사를 해서요. 조직 검사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검사는 아니고 수술방에 들어가서 마취를 하고 나서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수술 장비를 써가지고요. 직접 조직을 채취를 해가지고 그걸로 암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초기 같으면 수술로 끝나기도 합니다. CT 이런 거 검사하는 경우는 이제 암이 확진이 됐거나 암이 강력하게 의심돼서, 그리고 전이가 의심될 때는 이렇게 CT를 찍으면 목 쪽에 혹이 보이고요. 호두 쪽에 이렇게 빨갛게, 요거 펫CT인데 우리가 전이 검사를 할 때 많이 사용하죠.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됩니다. 암이 있는 부위는. 그래서 펫CT를 찍어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을 하게 되고, 예전에는 이게 후두암이 원격전이라고 해서 다른 쪽으로 전이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폐 쪽으로 가기도 하고 간으로 가기도 하고 뼈로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펫CT 한 장으로 거의 다 처리를 하는데, 다만 세세하게 그 부위를 조금 더 봐야 될 때는 폐 쪽에 CT를 좀 따로 찍기도 하고요. 간도 초음파나 CT를 따로 찍기도 하고, 뼈 주사를 해서 핵의학 검사가 있습니다. 그 핵의학 검사를 따로 해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식도도 역시 마찬가지 검사를 꼭 해야 되는 부위고요. 그래서 여러 부위로 원격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진행 단계에 따라서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는데, 또 1기는 성대 자체에만 딱 국한되어 있고요. 2기는 성대에서 위아래로 약간 퍼진 정도고, 3기 정도 되면 성대 전체 퍼지면서 성대 마비가 오게 됩니다. 그게 일단 성대 마비가 있다 그러면 3기고요. 4기 정도 되면 성대를 넘어가서, 성대 연골을 넘어가서 주변 조직으로 조금씩 파급이 되는 상태고, 간변 질환한 거는 요런 질환들하고 꼭 조직 검사를 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질환들에서도 간혹 암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핵이나 용종이 아니면 성대 결핍 단순히 의심되더라도 꼭 조직 검사, 암이 의심되는 증상은 해봐야 됩니다. 치료는 이제 수술, 방사선, 항암, 표적 치료제가 있는데, 보통 변기가 낮은 1기, 2기 같은 경우는 단독요법으로 합니다. 수술 단독으로만 끝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고령 환자분들 아니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견딜 만한
여러 가지 신체적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러시겠죠. 그런 분들은 방사선 치료만 단독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기가 더 진행된 3기, 4기가 되면 수술과 방사선 같이 시행하기도 하고 아니면 항암요법까지 같이 묶어서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은 일단 제일 중요하게 음성을 우리가 목소리 내는 것을 보존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오는데 예전에는 후두암이라 그러면 이렇게 후두 전체를 다 드러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게 나중에 암이 치료되고 나서 이게 삶의 질도 이제 이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목소리를 잃고 사는 거하고 목소리 내면서 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전자출술은 아주 병기가 심하게 진행되지 않는 잘 진행을 하지는 않고 대부분 음성 보존하는 술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데 대신 음성은 보존은 되지만 원래 목소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굉장히 거칠을 주고 좀 탁해지는 목소리인데 그래도 못 내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가능한 한 상대를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조직 검사를 이렇게 레이저 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초기일 때는 조직 검사하고 치료하고 동시에 그냥 같이 됩니다. 이렇게 떼내면 이걸로 그냥 치료가 끝이에요. 초기암은 1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경과만 관찰하면서 혹시나 또 생기는지 재발하는지 그 상태만 체크하면서 그냥 경과를 지켜보기도 합니다. 간단하죠. 1기일 때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암이 많이 퍼져서 후두 다 드러낸 경우고 이럴 때는 이제 위쪽으로 숨 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기관 누공이라 그래서 여기에다가 숨구멍을 목에다 뚫어주는 그런 기관 절개술을 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이분은 숨을 쉬시게 되죠. 코로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우리가 냄새도 느끼고 향기도 느끼고 하는데 목으로 숨을 쉬면 냄새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후두 적출술, 기관 절개술 하신 분들은 시간 지나면 후각 기능이 다 소실이 돼버려요. 그래서 먹는 즐거움이 없어지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향도 느끼고 해야지 조금 즐거운데 그런 거를 전혀 못 느끼면서 그냥 드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가 수술 아까 요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방사선 치료를 해서 그 암세포를 죽이는 건데요. 이 방사선 치료도 생각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이분도 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진행된 성대 상부 쪽에 생긴 부인이신데 방사선 치료하고 이때가 11월 달이고요. 중간쯤에 약간씩 줄었죠. 한 2월 정도 되니까 거의 안 보여요. 이게 이분이 74세, 11년도에 예전에 제가 다른 데 있을 때 사진인데 이분도 암 환자분이신데 고령 환자분이라서 본인이 이제 수술을 안 하고 싶어 하고 대부분 연세대지만 암이라고 진단드리면 아이고 이제 다 살았다 끝이다 라고 생각해서 치료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분도 이 설득을 해가지고 가족들로 가심히 치료받게 했는데 예후가 좋으세요. 암 종류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수술 안 하고 방사선만 가지고도 예후가 좋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미리 겁먹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는 상당히 진행된 사이즈인데도 그래도 예후가 괜찮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방사선 치료라면 우리 항암제 치료라 그러죠. 많이 그런 항암제 치료를 보통은 방사선 치료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데 선행으로 항암 치료를 먼저 해놓으면 방사선의 또 감수성이 또 좋아지는 그런 암 종류, 후두암 종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항암하고 방사선. 근데 항암 치료가 단점이 이제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고 정상세포까지 다 죽이죠. 그래서 항암제 맞고 나면 주사 맞고 나면 전신적으로 머리카락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감염성이 쉽게 걸리시는 면역이 떨어지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암제 자체가 독성이 굉장히 강한 거기 때문에 이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몸 전체적으로 컨디션을 많이 다운시킵니다. 그래서 그나마 최근에 나온 게 이제 표적 치료제라 그래서 이거는 암세포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경부암 한 90% 환자분 중에서는 표피 성장 수용체라 그래서 이런 수용체가 있는데 이 성장 인자가 여기 딱 붙어서 활성화되면 종양이 점점 더 커지고 침식되고 주변으로 번지게 만드는 그런 수용체인데 암 환자분들이 암 조직에 이 수용체가 있으면 이 표적 치료제를 써서 성장 인자가 여기 유착되는 걸 막는 얼비톡스라고 하는 표적 치료제도 있고요. 이게 활성화되는 걸 막는 타세바라고 하는 그런 약제도 있어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조직을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암세포만 죽이기 때문에 전신적인 부작용이 그나마 다른 약 대비해서 많이 덜해서 요즘 최근에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작용은 수술 때문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출혈이나 호흡곤란, 감염 여러 가지가 생기고요.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우리 피부가 많이 변색이 되죠. 그리고 미각도 변하고 구강의 점막도 생기고 침샘도 다 파게 됩니다. 구경부 쪽에 암 치료를 받게 되면 침이 잘 안 나와요. 침이 잘 안 나오면 입을 침이 세균이나 그런 게 증식을 하게 되면 씻어내는 역할을 해주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구취가 많이 심해지시고 치석도 마찬가지 침이 이렇게 씻어내주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없애줘야 되는데 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세균이 안에서 많이 증식해서 치석이 많이 생기고 그게 오래되면 이빨이 하나 둘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정도 지나면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 치아가 다 빠져서 나중에 틀니나 그런 걸로 대체해서 고생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5년 다른 암에 비해서 현재는 많이 치료율이 좋아져서요. 1기, 2기 같은 경우에 사기 때도 마찬가지 많이 침범되어 있는데도 그나마 치료 성적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고요. 1기일 경우에는 85% 정도 생존율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치료 성적이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활치료는 이제 음성을 위한 재활치료, 삼킴에 대한 재활치료인데 요거 음성은 우리 전자후두라고 해서 기계의 소리 여기다 두고 뭐 이게 떨리면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그런 걸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는 식도하고 기관지하고 구멍을 내가지고 이쪽으로 여기를 누르면 공기는 들어가서 이 위쪽 여기는 이제 위로 올라올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공기를 여기는 폐고요. 폐기관지고 공기는 이쪽으로 들어가서 위로 올라오면 우리가 목을 이용해서 발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구멍을 만들어주는 그런 수식을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수술하고 나면 식이 섭취가 안 되고요. 흡입이 잘 돼요. 포두개도 없어지고 이게 수술을 하게 되면 반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비비관이라고 해서 코로 해서 영양관을 집어넣어서 그쪽으로 처음에는 식이를 하게 되고 일단 어느 정도 연화가 못 넘김 조금씩 좋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입으로 조금씩 먹는 훈련을 하면서 재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까지입니다.